나의 이름은 이영희. 올해로 61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나의 빠른 말투와 제법 세련된 옷차림을 보며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83살의 아버지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노신사 앞에서 나는 그저 영희야,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고 서운해하는 철부지 막내딸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뿐이다. 나의 아버지 이수길 씨는 올해로 만구를 바라보는 83세 고령이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공공기관의 회계부서에서 평생을 보냈다. 당시 죽 하나를 튀기는 속도가 어찌나 빠르고 정확했는지 동료들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주판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투박한 손을 흔들며 별말을 다 하네. 그저 꼼꼼한 게 습관이 된 것뿐이야 라며 겸손해하셨다. 하지만 그 지독하리만치 철저했던 꼼꼼함도 흐르는 세월의 강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그의 일상은 오래된 괴종시계의 시계추처럼 단순하고 건조하게. 아버지는 경기도의 어느 오래된 주택가, 붉은 벽돌이 바스러져가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고 계신다. 그곳은 내가 태어나 자라고 사춘기의 열병을 앓았던 나의 고향집이다. 1층 거실은 낮에도 늘 침침한 어둠이 깔려있고 2층에는 내가 쓰던 좁은 방이 박제된 기억처럼 남아있다. 집 밖의 풍경은 이미 예전에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골목 어귀를 지키던 구멍가게와 고서처럼 솟아올라 이 낡은 주택가를 사망해서 압박하들이 독버섯처럼 솟아올라 이 낡은 주택가를 풍기던 떡집. 동네 사랑방 갔던 이웃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던 정겨움 모두 사라졌다. 매일 아침 거실 깊숙이 스며들던 따스한 햇살은 이제 고층 건물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로막혀 반토막이 났다. 아버지는 종종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다. 옛날에는 아침 7시만 돼도 거실이 환했는데 이제는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니원. 나는 그럴 때마다 수없이 권유했다. 공기 좋고 채광 좋은 곳으로 옮기자고. 정 싫으시면 서울 내 아파트로 오셔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낡은 기둥에 박힌 못처럼 그 집의 벽면 어딘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이 집은 네 엄마랑 내가 젊은 날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다.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여길 떠나는 건 저 사람을 배신하는 거야. 영희야, 똑똑히 들어라. 내가 어느 날 쓰러지더라도 나는 이 집 안방에서 쓰러질 거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나는 그 고집스러운 집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김명숙 씨는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잊어버린 물건을 학교로 가져다 주려 서두르던 어머니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고작 39,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아버지를 하룻밤 사이에 백발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저 남자의 가슴 속엔 오직 가슴 속엔 아버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낡은 집을 지키는 쪽을 택했을 뿐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83이다. 혼자 그 침침한 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계실 모습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엔 내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얹혀있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나는 조심스럽게 간병인을 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치셨다. 내 몸 하나 건사 못할까봐 그러냐?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 테니 신경 꺼라.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평생을 철두철미하게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그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속한 세월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주말 본가에 내려갔을 때였다. 주방 쌀통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냄비에 맹물 같은 잔치국수를 끓여내오시는 게 아닌가. 아버지, 쌀 사러 가는 걸 잊으신 거예요? 내 물음에 아버지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어넘기셨다. 무슨 소리냐? 어제 시장 가서 특별히 좋은 걸로 사왔는데.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 젖히더니 대파 한 단을 쑥 뽑아드는 것이었다. 파릇파릇한 대파를 보며 아버지는 자신의 기억력이 여전하다는 듯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쌀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지점에서 대파로 뒤바뀌어 어느 지점에서 대파로 뒤바뀌어 왔다. 나는 울컥 치미는 슬픔을 억누르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작 본인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대파를 듬뿍 넣으면 국수 맛이 싱겁지는 않잖냐.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점점 잦아졌다.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둔 채 밤새 방치하는가 하면 밥을 하겠다며 가스불을 켜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우편함에 꽂힌 공과금, 고지서를 챙겨 들어오고선 다음날 누가 훔쳐갔다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시기도 했다. 내가 좀 더 자주 내려오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거절하셨다. 너도 서울 써. 네 가절하셨다. 너도 서울 써. 네 가자고 와. 아버지의 고집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한 번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물항아리를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항아리는 어머니가 생전에 연꽃을 기르던 것이었는데 이미 옆면이 크게 금이 가서 물을 담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이 마치 세상의 유일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정성껏 닦고 계셨다. 아버지, 이거 다 깨졌는데 그냥 정성껏 닦고 계셨다. 어떻게 버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왔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 없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늙어버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고 소중한 과거의 편린들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장조림을 정성껏 만들어 올렸다. 그 웃음소리 뒤편에 서린 공허함이 내 마음을 시게 해 맛있게 드시다가 한마디를 툭 던지셨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날을 배웅하기 위해 아버지는 골목 어귀까지 따라 나오셨다. 멀어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부쩍 작아져 있었다.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꼿꼿하게 유지하려 애쓰시는 듯 보였다. 마치 영희야 걱정 마라. 나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온몸으로 웅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버틸 수 있는 정말로.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이른 아침이었다. 경기도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속에 은은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의 습관대로 새벽 5시면 눈을 뜨셨다. 마당을 몇 바퀴 거닌 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시장은 새벽 공기를 마실 때 가장 싱싱하다고. 단골 생선 가게 주인은 가장 통통한 고등어를 숨겨두었다가 내어주고 야채, 가게 할머니는 덤으로 상추 한 줌을 더 얹어준다고 말이다. 그날 나는 서울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회의실 밖으로 서둘러 나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희야. 나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평생 단단한 바위 같던 아버지의 목소리에 울음 섞인 공포가 섞인 것은 처음이었다. 아빠, 지금 어디예요? 주변에 뭐가 보여요? 다급하게 묻는 나의 목소리 너머로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와 상인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방금 장을 보고 나오는데 어느 골목으로 가야 우리 집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다. 아빠,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알았죠?
근처에 아무나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예. 제가 시장에서 이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집을 못 찾으시겠다고 너무 당황해 하셔서 일단 제가 모시고 있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박정숙이라고 밝혔고 근처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데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 장을 보러 나왔다고 했다. 어르신이 길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 저쪽 오래된 주택가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댁까지 모셔다 드려 볼게요. 걱정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나는 그녀에게 거듭 부탁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장 상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내어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사셨고 눈을 감고도 집을 찾아갈 만큼 길눈이 밝으셨던 분이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잃다니.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가슴 속에 박힌 가시 같은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오가 조금 지나서야 겨우 본가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이미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다. 고르게 들려오는 숨소리가 마치 짖대로 지친 아이의 모습과 안쓰러웠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구수한 살쪽 냄새가 풍겨왔다. 발소리를 죽여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50살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 옅은 새커트 소매를 걷어붙인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냄비 속에 죽을 천천히 젓고 있었다. 조리대 옆에는 이미 깨끗하게 손질된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인자하게 웃었다. 혹시 몰라죽 좀 끓여놨어요. 혹신 따님 되시죠? 방금 모셔다 드렸는데 어르신이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지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낯선 타인에게 이토록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주방은 몰라보게 깨끗해져 있었다. 바닥은 윤이 났고 구석에 쌓여있던 비닐봉지들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얼굴이 발그레해지기까지 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뭘. 그냥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고 딱이 연세신데 밖에서 고생하시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싶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따님, 어르신이 최근에 조금 기력이 쇠하신 것 같아요. 장 보실 때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집 앞길을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노인분들은 가끔 그러기도 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은 푹 쉬게 해드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배웅하고 거실에 홀로 앉아있으니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쳤다. 아버지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나셨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아버지는 무척 놀라셨다. 영희야, 네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빠,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손을 흔드셨다. 아, 그거? 내가 좀 빨리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시장통이 요즘 공사를 해서 정신이 없잖니. 그러다 보니 잠깐 헷갈린 거지 별일 아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목소리, 뜻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며 과일을 깎아주겠다며 냉장고로 향하셨다. 능숙하게 움직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추궁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부녀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오늘 그 도와준 아줌마 참 괜찮다구나. 손도 빠르고 사람도 참 정직해 보이고. 나는 짧게 대답하며 아버지의 눈을 살폈다. 아버지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머물러 있었지만 생각에 잠긴 듯 깊은 눈을 하고 계셨다.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이름을 깊이 새겼다. 박정수. 시장에서의 그 사건 이후 내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저 길을 잘못 든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어떤 거대한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장에서 아버지가 길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나의 일상은 온통 경기도의 낡은 집으로 향해 있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도 바쁜 업무도 아버지에 대한 걱정 앞에서는 한낱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짐을 챙겨 본가를 향했고 대문을 열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그 집 특유의 냄새는 나를 아릿한 슬픔 속으로 밀어넣곤 했다. 오래된 목재 가구에서 배어나오는 킁킁한 냄새, 습기를 머금어 들뜬 벽지 사이로 번진 곰팡이의 비릿함,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향이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는 정성이 곧 마음의 평안이라 믿으며 수십 년째 신주단지를 모신 방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당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낡아서 귀퉁이가 다 마모된 목재 탁자를 정성스럽게 닦고 계셨다. 그 탁자는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상판에는 헤아릴 수 없는 흠집과 얼룩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주판을 튀기며 나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던 모습과 숙제를 제대로 못해 손바닥을 맞던 서러운 기억들이 그 탁자 위에 겹쳐 보였다. 아버지, 이 탁자는 이제 너무 낡아서 나무가 다 일어났네요. 제가 디자인도 예쁘고 튼튼한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나의 가벼운 제안에 아버지는 닦던 손을 멈추고 무섭게 미간을 찌푸리셨다. 새 것은 무슨? 이 탁자가 어디가 어때서? 네 엄마가 살아생전 여기서 네 옷을 얼마나 많이 개어줬는지 아느냐? 여기 이 깊은 자국들도 다 네 엄마가 남긴 흔적이야. 이걸 버리라는 건 네 엄마를 잊으라는 소리랑 달을 잊으라는 소리라는. 그의 눈빛은 강단 있게 빛났지만 그 너머에는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유약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했다. 냉장고 옆이며 다용도실 구석에는 정체 모를 빈종이 상자들과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검은 비닐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빠, 이 상자들은 다 뭐예요? 먼지만 쌓이고 벌레 생겨요. 제가 오늘 다 버릴게요. 내가 상자 하나를 집어들자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나를 제지하셨다. 버리지 마라.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어서 모아둔 거야. 여기 쌀을 담으실 거예요. 아님 장작이라도 쌓으실 거예요. 내 비아냥거림에도 아버지는 당당하셨다. 너는 몰라서 그래. 이런 상자들이 나중에 옷 정리할 때나 물건 옮길 때 얼마나 요긴한데.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는 종이 한 장도 아껴야 했어.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흔해졌다지만 내 몸의 갠습관은 못 고치는 법이다. 평생을 회계사로 살며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던 아버지의 단돈 아버지에 쓰지 않던.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서울에서 특별히 챙겨온 오메가3와 고함량 영양제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건강식품도 좀 챙겨 드셔야 해요. 그래야 심장도 튼튼해지고 기운이 나죠. 하지만 아버지는 영양제 병을 쓱 훑어보시더니 손사래를 치셨다. 나는 이런 영양제라니까요. 나는 이런 양제라니까요. 내가 80살 넘게 살 수 있었던 건 매일 아침 먹는 흰 죽이랑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매일 아침 먹는 흰 죽이랑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시장 가서 고구마 하나 두어 근 더 사오너라. 그게 훨씬 몸에 좋아. 아버지의 고집 앞에 나는 기가 막혀 실수만 터뜨렸다.
아버지는 영양제가 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큰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아까워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골목 밖에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숨바꼭질이라도 하는지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지르는 소리에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서 원 저렇게 시끄럽게 굴다니.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난 듯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소리라도 지르실까봐 얼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골목 입구에서 아이들을 불러 세우더니 주머니 속에서 사탕 몇 알을 꺼내 아이들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놈들아 조용히 좀 놀아라. 조용히 좀 놀아라. 입으로는 험악한 말을 뱉으셨지만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는 아버지의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인자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애들 좋아하시면서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구세요? 내가 언제 좋아했다고 그래? 그냥 네 어릴 때 생각나서 그런 거지. 아버지의 마음은 이토록 따뜻하고 말랑말랑한데 세월의 껍데기가 그 위를 딱딱하게 덮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졌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옷장을 정리해드리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낚아채듯 막아 세우셨다. 건드리지 마라. 아빠, 낡아서 못 입는 옷들만 좀 추려내려는 거예요. 안 돼. 이 안에 네 엄마 옷이 들어있단 말이다. 내가 다 간직해야 해. 옷장 깊숙한 곳에는 빛바랜 여자, 저고리와 치마 몇 벌이 정갈하게 개어 있었다. 수십 년 전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입던 옷들이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옷감은 이미 사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들을 마치 갓 세탁한 옷처럼 소중히 다루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마치 갓한 옷처럼 소중히 다루고 계셨다. 아버지 벌써 40년도 넘은 옷이에요. 이걸 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까.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오름을 삼키며 나는 아버지 곁에 가만히 앉았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했다. 한참을 멍하니 계시던 아버지가 돌연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영희야, 나를 자꾸 서울로 데려가려 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네 엄마 그림자를 보고 네 어린 시절 숨결을 느끼며 사는 게 좋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하지만 아빠, 혼자 계시는 게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정 불안하면. 그래,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라도 하나 구해봐라. 대신 너무 수다스럽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버지의 입에서 드디어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며칠 전 시장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박정숙 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묵묵히 쌀죽을 끓이던 그 차분한 손길과 따스한 눈빛이라면 고집센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열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가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렴. 다만 내 귀가 예민하니 너무 제잘거리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날 밤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삶에 새로운 빛 한 줄기가 스며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가사 도우미를 드리는 것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신 직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시장통 그 복잡한 인파 속에서 길을 잃고 떨고 있던 아버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던 여인, 박정숙 씨였다. 그날 우리 집 주방에서 묵묵히 쌀죽을 젓던 그녀의 뒷모습에는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과 타인의 슬픔을 조용히 품어 안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지만 신기하게도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 참 괜찮더구나라며 그날 밤 나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그녀의 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약간은 가라앉은 듯 하면서도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근황을 전하며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는 잠시 말을 아꼈다. 사실은 얼마 전에 큰일을 하나 끝내고 당분간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 얼굴이 자꾸 눈앞에 밝혀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혼자 계신 노인분들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월 2호역만 원의 급여를 제안했다.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머물러주길 바랐다. 행여나 제가 집에 내려가는 날엔 편히 쉬셔도 돼요. 제가 더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버지만 편안하게 돌봐주세요. 나의 간곡한 부탁에 그녀는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니 제가 더 정성껏 모셔야겠네요. 라며 나직하게 웃었다. 며칠 뒤 나는 박정숙 씨를 모시고 본가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응시하던 아버지는 우리가 들어서자 징징 모르는 척하면서도 곁눈질로 그녀를 살피셨다. 아빠,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아빠 집 찾아주셨던 박정숙 아주머니예요. 이제부터 여기 계시면서 아빠 식사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 시장통 아주머니구먼이라며 무뚝뚝하게 대꾸하셨지만 지팡이를 짚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서 그만. 박정숙 씨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인사를 마무리 지은 뒤 곧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쌓여있던 낡은 사발들과 찌든 때가 눌어붙어 있던 가스레인지 주변이 그녀의 손길이 닿자마자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낯설었는지 나 혼자서도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다며 괜히 헛기침을 하셨다. 그러자 박정숙 씨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그럼 제가 닦아놓으면 나중에 어르신이 헹궈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투덜거림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정숙 씨는 아침마다 정갈한 흰죽에 잘 익은 백김치,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를 식탁에 올렸다. 뭐 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차려? 그냥 죽 한 그릇이면 족한 것을. 아버지는 입으로는 타박하셨지만 정숙 씨가 어르신, 단골 가게에서 특별히 싱싱한 걸로 얻어왔어요. 돈도 안 들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달래자 못 이기는 척 생선을 깨끗이 비워내셨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설 때면 정숙 씨는 당연하다는 듯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는 처음엔 난 부끄럽게 왜 따라오느냐 며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정숙 씨는 제가 장바구니를 들어드려야 어르신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걷절하며 부드럽게 팔짱을 끼웠다. 시장 상인들도 금세 두 사람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아이고, 이 어르신 이제는 든든한 동행이 생겨서 보기 좋네. 상인들의 칭찬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셨지만 어느새 그녀가 챙겨주는 고등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계셨다. 내가 오랜만에 본가를 찾았을 때 집안에는 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다. 주방에서는 정숙 씨가 무언가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여유롭게 사과를 깎고 계셨다. 영희야, 오늘 아침엔 박 아주머니가 갈비찜을 했는데 제법 맛이 괜찮더구나. 너도 좀 먹어봐라. 평소 기름진 음식이라면 질색하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칭찬에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박정숙 씨의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고생스럽게 살아왔다고 했다. 이제 딸은 시집가서 멀리 남부 지방에 살고 있고 자신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도시로 올라와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도 자식한테 짐되기는 싫고 그렇다고 놀기만 하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녀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따스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마당에서 두 사람이 이불을 말리는 모습을 보았다. 정숙 씨가 키가 작아 이불을 빨랫줄에 거는데 애를 먹자 아버지는 짐짓 핀잔을 주며 직접 나서서
이불을 털어 얹어주셨다. 이건 이렇게 털어야 바람이 잘 통하는 거야. 알기나 해?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노부부나 다정한 이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닭 아주머니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말수도 적고 손도 빠르고 이 낡고 어두운 집의 공기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생활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새벽마다 마당만 돌던 아버지는 이제 정숙 씨의 손에 이끌려 동네 공원으로 향하셨다. 그곳에는 태극권을 하거나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는 노인들이 가득했다. 처음엔 질색하며 뒤로 빼시던 아버지도 정숙 씨가 어르신이 여기서 제일 폼나게 잘하실 것 같아요라고 치켜 세우자 은근슬쩍 다리를 휘저으며 동작을 따라하곤 하셨다. 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아버지는 내가 원래 인물이 좀 좋았지라며 너스레까지 떨며 거울을 보시기도 했다. 나른한 오후가 되면 마당에는 더욱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다. 아버지는 흔들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시고 정숙 씨는 그 곁에서 뜨개질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같은 옛 가요들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엔 무슨 노래를 그렇게 청승맞게 부르냐며 타박하셨지만 어느새 박자를 맞추며 어머, 어르신도 이 노래 아세요? 정숙 씨가 놀라 묻자 아버지는 젊을 때 이 정도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었나 라며 쑥스러운 듯 붉어진 얼굴로 대답하셨다. 낡은 집 마당에 울려 퍼지는 옛 노래가락은 마치 수십 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마법 같았다. 어느 날은 지역 사찰에서 열리는 큰 축제가 있었다. 정숙 씨가 어르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구경이라도 가요라고 제안하자 아버지는 귀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향 피우시는데 부처님 오신 날 같은 축제에 가셔서 복 좀 받아오셔야죠 라고 끈질기게 권했다. 결국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를 꺼내 입고 우리를 기다리셨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축제 현장에서 정숙 씨는 해녀 아버지가 인파에 밀려 넘어질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팔을 꼭 붙잡았다. 아버지는 연신 나 혼자서도 잘 걷는다고 큰 소리를 치셨지만 정숙 씨의 부축을 받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단단해 보였다. 향불을 피우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코끝이 찡해졌다. 늘 혼자였던 그의 곁에 이제는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시장 사람들도 동네 꼬마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떤 아이는 정숙 씨가 나눠준 사탕을 기억하고는 아버지 손에 과자 한 봉지를 쥐어주고 달아나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 녀석들이 돈 아깝게 라며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눈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때로는 소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버지는 진하게 우려낸 쓴차를 고집하셨고 정숙 씨는 위장에 좋지 않다며 연하게 마셔야 한다고 잔소리를 퍼부었다. 밥을 지을 때도 아버지는 가스불로 지어야 밥맛이 좋다고 우기셨고 정숙 씨는 전기밥솥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맞섰다. 결국 내가 둘 다 먹어보고 무승부를 선언하자 아버지는 짐짓하는 척하시면서도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그의 추석에는 정숙 씨의 제안으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다. 아버지는 무슨 집에서 고기를 굽느냐, 연기나고 복잡하다 며 반대하셨지만 정숙 씨가 이웃 아이들에게 소시지를 구워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에 직접 숯불을 피우고 집게를 잡으셨다. 박정숙 씨가 온 뒤로 집안에 찾아온 평온함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정유함과도 같았다. 서울에서의 나의 삶은 여전히 숨가쁘게 돌아갔고 설상가상으로 남편 상훈의 건강마저 나빠져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아버지 곁에 든든한 박 아주머니가 계시다는 안도감에 한 달 넘게 본가를 찾지 못했고, 가끔 드리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무심한 한마디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어느 주말 간신히 시간을 내어 내려간 본가의 대문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박 아주머니와 함께 정답게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나의 기대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거실 한복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앞에 83살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박 아주머니의 발을 씻기고 있었고, 소파에 앉은 정숙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굳어 있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비명 같은 외침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의 엄격함 대신 생전 처음 보는 깊은 애정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쉿 하고 검지를 입술에 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희야, 조용히 해라. 네 엄마 쉬어야 해. 명숙이가 지금 아이를 가졌잖니. 이럴 때일수록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몸이 안 상하는 법이야. 그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명숙. 그것은 4여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나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눈앞에 박정숙 씨를 죽은 아내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황한 내가 정숙 씨를 쏘아보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의 겉 같은 얼굴로 영희 씨, 죄송해요. 오늘 아침부터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명숙 씨라고 부르시면서 제가 임신을 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화를 내시고 너무 흥분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쿠션을 배에 넣고 비위를 맞춰드린 거예요. 정숙 씨의 떨리는 음성에는 자괴감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정숙 씨의 발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혼잣말처럼 애처롭게 중얼거리셨다. 명수가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무지해서 너를 잘 돌봐주지 못했어.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아기, 이번에는 꼭 지켜줄게.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정숙 씨의 발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나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다. 그것은 4여여 년 전 어머니가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끝내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치밀하는 병마를 타고 다시 되살아난 비극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정숙 씨의 뒷모습을 보며 명수가 국물이 짜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을 거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젊은 여배우를 보며 정숙 씨의 손을 꼭 잡고 당신 젊을 때가 저 배우보다 훨씬 예뻤어 라며 쑥스러운 고백을 늘어놓기도 하셨다. 정숙 씨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하면 아버지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내 아내 손을 내가 잡겠다는데 왜 이러느냐고 고함을 지르셨다. 동네 상인들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장 어귀에서 아버지가 정숙 씨의 어깨를 감싸쥐고 우리 아내예요라고 소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어떤 이는 영희 씨도 참 대단하네. 간병인이랑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라며 독한 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요 라고 변명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가슴 속에는 시커먼 멍이 들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네 의원에서 터졌다. 아버지가 심한 기침과 고열에 시달려 정숙 씨와 함께 모시고 간 병원에서 접수처 직원이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당당하게 정숙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여기가 내 집사람이니 집사람이 사인하면 됩니다. 순간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고 정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로채 서명을 마친 뒤 의사를 마주했을 때 의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따님, 이건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즉 치매 증상입니다. 당장 큰 병원 신경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나의 가슴을 후벼 봤다. 믿고 싶지 않았고 부정하고 싶었다. 평생을 계산기보다 정확하게 사셨던 우리 아버지가 그 총기 어린 눈빛을 잃고 망령의 세계에 갇혔다는 사실을 잃고 망령의 세계에 갇혔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희 씨,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모시던 어르신도 딱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을 착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녀의 말은 차마 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에 젖어버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옛날 영화를 보며 정숙 씨에게 끊임없이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계셨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의 남편이었다. 영희야, 나 오늘도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 검사 결과가 안 좋다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 당신은 언제쯤 올 수 있어? 남편의 지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한쪽에는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가 정숙 씨를 어머니로 착각한 채 집착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병든 남편이 서울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잔인한 생의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해서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할지 복도 끝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은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계속해서 명수가 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계셨고 나는 차마 그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차가운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오열했다. 기억의 성벽은 이미 무너졌고 그 잔해 사이로 기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병원의 하얀 복도 끝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도 간호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폐 상태가 위중하여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강권했지만 아버지는 생전 처음 보는 격렬한 반응으로 저항하셨습니다. 주사바늘이 꽂힌 손으로 정숙 씨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움켜쥔 채 아버지는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죽지 않겠다. 나를 집으로 보내다오. 명숙이가 기다리는 우리 집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라기보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인간의 마지막 간청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나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다시 그날고 어두운 경기도의 공가로 모셔왔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룩진 대문 기둥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급격히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정숙 씨는 밤낮 없이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미음을 끓여올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마른 몸을 수시로 닦아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식사조차 힘겨워하셨지만 정숙 씨가 입가에 대주는 미음을 아주 천천히 마치 그 맛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정성을 다해 삼키셨습니다. 깊은 밤이면 아버지는 헛것을 보듯 허공을 향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며 애처롭게 주마라. 때때로 아버지는 아주 잠깐씩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어느 깊은 밤 창가로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 아래 아버지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가만히 움켜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냐? 우리 막내딸 영희지. 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으시며
아버지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으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집안을 감싸던 공기가 유난히 고요해졌을 때 아버지는 정숙 씨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명수가라고 나직이 속삭이셨고 그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을 다시 만난 듯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홀로 남겨진 본가 마당에 섰습니다. 저무는 노을이 낡은 기와 지붕 위로 붉게 내려앉아 집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환청처럼 아버지의 무뚝뚝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네 건강도 챙기며 잘 살아라. 나는 빈 하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어디에 있든 전 이숙의 어르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 덕분에 저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정숙 씨가 보여준 그 헌신적인 돌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한 노인의 존엄을 지켜준 고결한 인연이자 무너져가던 우리 가족에게 보내진 마지막 구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 속에 사셨고 마지막엔 그 기억의 미로 속에 갇혀 떠나셨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비극적이고 황당한 노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정숙 씨를 어머니로 착각하며 발을 씻겨주던 그 순간 아버지는 생애 가장 아픈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계셨음을요.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길 위에서 나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당부를 가슴에 품고 다시 나의 삶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생은 때로 아프고 황당하며 집요하지만 그 밑바닥을 흐르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사랑과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수길 씨와 영희 씨의 아프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밤 그 기억을 조용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